무너지는 대들보 아래에서 한 며느리가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물 기르고 장작 패고 구박받는 것이 일인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 넉살과 괴력과 지혜를 두루 갖춘 세 며느리 복희가 들어옵니다. 시아버지를 업신 여기던 집안을 향한 복희의 통쾌한 반격,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상도 어느 읍내에서 사흘 길을 더 들어가면 기와가 30칸은 좋게 되는 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박영감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읍내에서 황금, 호랑이라 불리던 상단 어른이었습니다. 그가 황금 지팡이를 짚고 장터에 나타나면 상인들은 허리를 90도로 숙였고 집에서는 부인 갑순댁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이하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감나무가 열매를 맺고 떨어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 사이 박영감은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 녀석 차례다. 평생을 장터 바닥에서 뼈를 갈아 일으킨 상단이었지요. 그 상단을 제 손으로 아들 심할량에게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노욕을 부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뒷방에서 편히 쉬며 여생을 보내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러나는 순간 황금 호랑이는 그냥 뒷방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뒷방 노인이 머무는 곳이란 게 원래는 창고로 쓰던 방이었지요. 솜이 뭉쳐 덩어리가 진 낡은 이불과 군데군데 찢어진 창호지. 그 틈새로 봄바람이 들어와 방 안을 서성이다 나가지 못하고 맴도는 눅눅하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박영감은 그 방에서 기시, 달아, 실이 오로리 풀린 솜저고리를 걸치고 있었지요. 한때 이 등에 걸렸던 것은 비단 도포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황금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황금 지팡이는 안방에 있었지요. 아내 갑순댁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루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딱. 황동 손잡이가 마루 널빤지를 두드리는 소리였지요. 그 소리가 뒷방까지 들려올 때마다 박영감의 어깨가 한 번씩 움츠러들었습니다. 영감, 갑순댁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도 거기 처박혀 있어요? 쌀 떨어졌다고요. 광에 가서 쌀 좀 퍼오지 않고. 박영감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봄볕이 눈을 찔렀지요. 손등으로 눈을 가리며 마루 쪽으로 걸었습니다. 갑순댁은 대청마루 윗목, 박영감의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황금 지팡이를 딱딱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금 목걸이가 두 줄이나 감겨 있었지요. 박영감이 마루 앞에 섰습니다. 갑순댁이 내려다보았지요. 장터에서 상한 생선을 집어들었을 때 냄새 맡고 내려놓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꿈을 대요? 무릎이요. 갑순댁이 황금 지팡이로 박영감의 정강이를 툭 쳤습니다. 세게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나빴지요. 물건을 다루는 손놀림이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무릎은 무슨 무릎. 나이 들수록 게을러서 원. 빨리빨리 움직여요. 박영감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지요. 눈을 내리깔고 광 쪽으로 걸어갔지요. 굽어진 어깨였습니다. 천천히 내딛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한때 이 발걸음으로 장터 세 곳을 하루에 돌았던 것인데 이제는 마당을 가로지르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울었지요. 갑순댁이 그 뒷모습을 내려다보며 황금 지팡이를 한 번 더 딱 두드렸습니다. 그 저고리는 언제 빤 거요? 손님 오실 것인디 창피하니까 안채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마요. 박영감의 발걸음이 한순간 멈추었습니다. 멈춘 것은 잠깐이었지요. 다시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쌀을 퍼오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광 열쇠를 찾고 무거운 빗장을 들어 올리고 쌀독에서 바가지로 쌀을 퍼 담는 동안 무릎이 3번은 비명을 질렀지요. 쌀자루를 끌어안고 부엌까지 오는 길이 그날따라 멀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 쌀자루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지요. 아이고, 이제 왔어요? 한나절이 다 갔네. 갑순댁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장작도 떨어졌어요. 뒷곁에 가서 장작 패오세요. 방 영감이 쌀자루에서 손을 떼며 갑순댁을 보았지요. 무릎이 아직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쌀자루를 안고 오느라 허리도 뻐근했지요. 그러나 아프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핀잔뿐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방 영감이 몸을 돌렸습니다. 뒷곁으로 향했지요. 도끼를 들었습니다. 퍽. 장작 하나가 쪼개졌지요. 퍽. 퍽. 2개, 3개. 무릎이 욱신거릴 때마다 허리가 함께 울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패고 나서야 장작을 한 아름 안았지요. 부엌 쪽으로 걸어가는데 마루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뭐예요? 아들 심한량의 목소리였지요. 오늘은 갈비찜을 했단다. 우리 아들 얼굴이 헬쓱하네. 어머니도 참, 제가 뭐 아프기라도 해요. 아프기 전에 보양을 해야지. 어서 들어오거라. 모자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넘어왔습니다. 방 영감은 장작을 아는 채 그 웃음소리를 들었지요. 시선이 마루 쪽으로 갔다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장작을 부엌 한쪽에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뒷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의 웃음소리가 문 너머로 멀어졌지요. 방 영감이 낡은 요 위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도끼 자루 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상단을 넘기던 날이 엊그제 같았지요. 이제 쉬어도 된다고, 고생했다고 누군가 말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마누라라도.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넘기는 순간부터였습니다. 밥상에서 자리가 사라졌고 의자가 사라졌고 황금 지팡이가 사라졌지요.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이창고 방이 제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 영감이 창호지 문을 바라보았지요. 찢어진 틈새로 봄볕 한 줄기가 비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지요. 몇 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진달래가 피고 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감나무에 감이 몇 번이나 열리고 떨어졌는지 세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쌀을 퍼오고 장작을 패고 구박을 듣고 뒷방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반복되는 사이 황금 호랑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방 영감의 눈이 천천히 감겼지요. 마루에서는 여전히 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문틈새로 스며들어 왔지요. 고소하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방 영감은 그 냄새를 맡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냥 앉아 있었지요. 그 밤 뒷방에는 등잔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 영감은 혼자였지요. 찢어진 창호지 틈새로 봄바람이 들어와 방 안을 맴돌았고 마루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지요. 황금 호랑이가 산을 떠난 지 벌써 몇 해째 되는 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파릇한 싹이 돋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지요. 처마 끝에서 참새가 짹짹 울었고 마당에 봄볕이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어이, 문 열어주시오. 쩌렁쩌렁 산을 넘어온 소리 같았습니다. 행랑아범이 허둥지둥 달려가 대문을 열었지요.
심한량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상단 일을 보고 돌아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인이 서 있었지요. 둥글둥글하고 복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 있었고 볼이 봄볕을 받아 복숭아처럼 붉었지요. 그런데 그 얼굴 아래로 내려가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장정두를 합쳐놓은 듯 떡 벌어져 있었고 쌀가마니만 한 보따리를 어린아이 안듯 가볍게 끼고 있었지요. 손이 그 손을 보십시오. 장정 손바닥만큼이나 넓고 두툼했습니다. 어머님은 안에 계십니까?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했던지 감나무 가지 위에 참새 3마리가 일제히 날아올랐지요. 심한량의 새 신부였습니다. 복희라는 여인이었지요.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갑순댁이 마당으로 나왔지요. 금 목걸이를 2줄 걸고 황금 지팡이를 짚은 채였습니다. 새 며느리 앞에서 이 집 안주인의 위세를 보여주려는 것이었지요. 어서 오너라. 먼 길 왔구나. 갑순댁이 복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복스러운 얼굴, 초승달 눈, 고개가 끄덕여졌지요. 그런데 그 아래로 내려가며 떡 벌어진 어깨, 장정 손바닥만 한 손을 보는 순간 갑순댁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님이시지요. 제가 복희입니다. 복희가 성큼 다가서더니 갑순댁의 2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갑순댁의 몸이 순간 앞으로 쏠렸지요. 잡힌 손이 아팠습니다. 아프다기보다 눌렸지요. 복희의 두툼한 손바닥이 갑순댁의 손을 감싸 쥔 것인데 황금 지팡이를 잡은 손이 저절로 힘이 풀렸습니다. 갑순댁이 복희의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넓고 두텁고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이 손이 제 손을 감싸 쥐는 순간 까닭 모를 예감이 들었지요. 저 여인이 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은. 갑순댁이 슬며시 손을 빼냈습니다. 황금 지팡이를 다시 꽉 쥐었지요. 복희가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지요. 감나무를, 광에 걸린 자물쇠를, 번듯한 편액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방 쪽을 보았습니다. 봄마당에서 그 문만 혼자 어두웠습니다. 그때였지요. 뒷방 문이 손가락 한 마디만큼 열렸습니다. 그 틈새로 눈이 보였습니다. 노란 호박빛 눈이었지요. 한때 한양상단도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그 눈이 지금은 손가락 한 마디 틈새 안에서 조심스럽게 새 며느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복희는 그 눈을 보았습니다. 낡은 솜저고리 소매가 문틈 사이로 조금 보였지요. 때가 켜켜이 쌓인 소매였습니다.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문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지요. 뒷방 문 틈새가 잠시 더 열렸다가 조용히 닫혔습니다. 복희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집 안 구석구석을 찬찬히 살폈지요. 뒷방을, 안방을, 광에 걸린 자물쇠를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복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소가 아니었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정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갑순댁과 심한량이 밥상 앞에 앉는 순간 복희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이 한번 움직이고 나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는 2 사람이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었지요. 복희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흘이면 짧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복희라는 여인은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를 살아도 옆집 사정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밥 3끼만 같이 먹으면 그 집안 속사정을 꿰뚫어 보는 법이지요. 복희가 사흘 동안 본 것은 이러했습니다. 박영감 어른의 밥그릇은 늘 뒷방 문 앞에 놓였고
갑순댁과 심한량의 밥상은 늘 대청마루에 차려졌습니다. 광 열쇠는 갑순댁이 치마끈에 매달고 다녔고 뒷방 아궁이에는 장작이 들어간 적이 없었지요. 박영감 어른이 마당을 지나갈 때면 갑순댁은 못 본 척했고 심한량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희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으로 보고 코로 맞고 귀로 들었지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느냐고요. 기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이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 밥상이 차려졌지요. 가운데에는 백숙이 한 마리 올라와 있었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닭이 큰 뚝배기 안에서 김을 뿜고 있었지요. 하얀 닭기름이 국물 위에 동그랗게 떠 있었고 대추와 찹쌀 냄새가 마당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것은 갑순댁과 심한량이었지요. 아들 심한량은 갑순댁을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눈 주위가 살짝 처져서 늘 불만스러워 보이는 인상이었지요. 만덕상단을 물려받은 이후 그것이 제 능력으로 일군 것인 양 이 집에서 제 혼자 제일 잘난 줄 아는 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한량이 닭다리를 뜯었습니다. 기름이 턱을 타고 흘렀지요. 손등으로 훔치며 뚝배기 속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백숙 솜씨는 여전히 최고예요. 그래, 씨암탉을 잡았다. 고기가 쫀쫀한 게 달라. 우리 아들 많이 드세요. 갑순댁이 대추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뒷방에서 기척이 났지요. 삐걱. 뒷방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마루 쪽으로 느린 발소리가 다가왔지요. 박영감이었습니다. 저녁밥 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한때 이 집의 저녁밥은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것이었지요. 박영감이 상석에 앉고 갑순댁이 옆에 앉고 심한량이 그 아래에 앉아서 그 시절이 박영감에게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마음보다 더 오래가는 법이니까요. 박영감이 마루 끝에 섰습니다. 심한량이 고개를 들었지요. 아버지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닭다리를 한 번 더 뜯었지요. 아버지, 지금 나오시면 어떡해요? 이따 문 앞에 가져다 드릴게요. 저 옷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저녁 먹을 때 옆에 오시지 마세요. 말이 끝났습니다. 갑순댁이 픽 웃었지요. 맞아요. 어차피 오늘 백숙은 우리 장남 보양식으로 만든 거예요. 영감 몫은 없어. 부엌 가서 찬밥이나 드세요. 박영감은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눈이 밥상 위를 지나 뚝배기 위에서 피어오르는 백숙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지나갔지요.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황금 호랑이라 불리던 시절의 무언가가 눈 깊은 곳에서 잠깐 정말 잠깐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지요. 등이 굽어졌습니다. 손이 들어 올려졌지요. 그 손이 눈 쪽으로 갔습니다. 손등으로 빠르게 한 번 훔쳤지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갑순댁과 심한량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심한량이 찹쌀을 숟가락으로 퍼서 입에 넣었고 갑순댁이 닭 가슴살을 젓가락으로 발라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왔지요. 복희였습니다. 빨래를 걷다 말고 두 팔 가득 이불을 안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마침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드시지요. 어서 이리 앉으십시오. 복희가 성큼성큼 마루로 올라서며 밥상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님, 이리 앉으십시오. 갑순댁의 눈썹이 치솟았습니다. 뭐라고? 영감은? 갑순댁이 황금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복희의 손을 막으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복희의 눈이 밥상 쪽으로 향하더니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님, 잠깐요. 상이 기울었습니다. 뭐? 복희의 손이 밥상 모서리 아래로 들어갔지요. 갑순댁의 눈이 그 손을 따라갔습니다. 심할량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요. 입을 열려 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복희의 손가락이 상 아래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천천히였지요. 아주 조심스럽게 수평을 재는 사람처럼 진지한 얼굴로. 복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상 위를 바라보았지요. 마치 목수가 자를 대는 것처럼 한쪽 눈을 찡그리며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기울었네요. 이쪽이 낫습니다. 갑순댁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심할량의 손이 달다리에서 떨어졌지요. 잠깐 거기서 복희의 손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이 밀어 올라가는 것이 보였지요. 서서히 한 손가락씩 상 모서리 아래에서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뚝배기가 흔들렸습니다. 국물이 출렁였지요. 갑순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손대.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뚝배기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백수 국물이 기울어진 상 위를 타고 흘렀지요. 흰쌀밥 2그릇이 쓰러졌고 깍두기 국물이 마루를 붉게 적셨습니다. 닭 한 마리가 뚝배기째 대청마루 아랫단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지요. 그 아랫단 마당에 누가 서 있었겠습니까? 마루 끝에 서 있던 박영감이었지요. 미끄러진 뚝배기가 박영감의 발 앞에 딱 멈추어 섰습니다. 펄펄 끓던 백숙이 발등 위로 김을 뿜었지요. 고소하고 진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영감이 눈을 깜빡였지요. 마루 위에 갑순댁과 심할량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복희가 2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복희가 후다닥 마루에서 내려와 뚝배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뚝배기를 일으켜 세우며 박영감을 올려다보았지요.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발에 대셨습니까? 그리고 복희가 뚝배기를 번쩍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마침 잘 됐습니다. 어차피 상이 기울어서 쏟아질 뻔한 것, 아버님이 받아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다 같이 드시지요. 어머님, 상 새로 차리겠습니다. 갑순댁의 눈에서 불이 튀었습니다. 이것이. 갑순댁이 황금 지팡이를 집어들었지요. 마루를 퍽 내리쳤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지, 일부러. 아이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제가 왜 일부러 그럽니까? 수평을 잡으려다 그만 손이 미끄러진 것인데 제 탓을 하십니까? 복희가 2 눈을 크게 뜨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찌나 억울한 듯 보였던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억울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갑순댁은 더 말을 잇지 못했지요. 손에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황금 지팡이만 마루를 딱딱 두드렸습니다. 그 분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지요. 그날 오후 갑순댁은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이라고는 해도 오후 볕이 따가웠습니다. 부채 바람이 금 목걸이를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뒷방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감이었지요. 손에 빈 물사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목이 마른 것이었지요. 마루 쪽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갑순댁이 부채질을 멈추었지요. 박영감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우물에서 물 한 동이 길어다 놓으세요. 부엌 물이 떨어졌으니까. 박영감이 빈 사발을 든 채 우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물까지는 마당을 가로질러 뒷뜰을 돌아가야 했지요. 물동이는 찰랑거리면 무게중심이 흔들려 성한 사람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요즘 좀. 무릎이요.
갑순대기 황금 지팡이로 마루를 딱 두드렸습니다. 자꾸 무릎무릎 하는데 움직여야 낫는 법이에요. 엄살 그만 피우고 움직이세요. 박영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지요. 우물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쉬고, 한 발, 쉬고. 갑순댁이 그 뒷모습을 보며 다시 부채질을 시작했지요. 아이고, 저렇게 느려서야. 저러니까 상단을 못 이끄는 거지. 박영감이 우물가에 닿았습니다. 두레박을 잡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두레박을 우물 안으로 내리는데 3줄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가득 찬 두레박을 끌어올리려 허리를 젖혔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들어올리는 순간 무릎이 욱신 소리를 냈지요. 물동이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복희의 목소리였지요. 제가 길어드릴 테니께 들어가 계세요. 박영감이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았지요. 갑순댁의 부채질이 멈추었습니다. 왜 쓸데없이 나서느냐? 너는 물렀거라. 복희가 갑순댁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무릎이 좋지 않으신디요. 제가 하는 게 빠릅니다. 어차피 저도 물이 필요했습니다. 갑순댁이 입술을 실룩거렸지요. 복희가 벌써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두레박줄을 두 손으로 감아쥐었지요. 두꺼운 손바닥이 3줄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두레박이 우물 안으로 내려갔지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더니 풍덩 소리와 함께 물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복희가 줄을 당기기 시작했지요. 한 길, 두 길. 두레박이 올라올수록 줄이 짧아졌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서 물이 가득 찬 두레박이 올라오고 있었지요. 찰랑찰랑 물이 두레박 위로 넘칠 듯 가득 찼습니다. 복희가 마루 쪽을 올려다보았지요. 갑순댁이 거기 있었습니다. 부채를 접은 채 팔짱을 끼고 복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눈에 뾰족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거라. 앞으로 영감밀에 끼어들지. 복희의 손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줄이 팽팽해졌지요. 두레박이 우물턱에 닿았습니다. 거의 다 올라온 것이었지요. 복희가 마지막으로 줄을 힘껏 당겼습니다. 자, 두레박이 그대로 솟구쳤지요. 우물턱을 넘어 공중으로 튀어오른 두레박이 포물선을 그리며 마루 위로 날아갔습니다. 가득 찬 물이 두레박제 갑순댁의 머리 위에 쏟아졌지요. 갑순댁의 비단 저고리가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두레박이 머리 위에 씌워진 채 기울어졌고 남은 물이 목덜미를 타고 등으로 흘러내렸지요. 금 목걸이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곱게 올린 머리가 이마 위로 흘러내렸고 부채가 물을 머금어 축 처졌지요. 마루 널빤지가 흥건하게 젖어 물이 아래로 줄줄 흘렀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갑순댁이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눈동자가 고정된 채 손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복희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고. 복희가 후다닥 마루 앞으로 달려왔지요.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손이 왜 이리 미끄럽냐? 이 손이. 제가 얼른 수건 가져올게요. 복희가 불이 나게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루 위에 갑순댁 혼자 남았지요. 물에 젖은 비단 저고리가 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금 목걸이가 차갑게 가슴을 눌렀고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리 뺨을 간지렸지요. 갑순댁의 눈이 부엌 쪽을 향했습니다. 수건을 가져오겠다며 사라진 복희의 뒷모습이 부엌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지요.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갑순댁의 입술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것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물가 옆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박영감이었지요. 우물가에 선 채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눈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들어 있었지요. 빛이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그 눈에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갑순댁과 박영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영감이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그러나 늦었습니다. 갑순댁은 이미 보았으니까요. 갑순댁이 흠뻑 젖은 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황금 지팡이를 집어들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한 것인지 차가운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이제 겨우 사흘이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지 고작 사흘이었지요. 갑순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것 어떻게 해야겠다. 그 생각이 자리를 잡는 순간 갑순댁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를 이 집에서 없애버릴 방법이었지요. 그것이 어떤 꾀였는지는 다음 날 아침이 밝으면 복희가 먼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갑순댁이 꾀를 꾸미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갑순댁은 장롱 깊숙이 손을 넣었지요. 비단 보자기들을 헤치고 폐물함을 밀어내고 그 안쪽에서 두꺼운 삼배 자루를 꺼냈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지요. 엽전이었습니다. 갑순댁이 자루를 치마 속 깊이 품었습니다. 이것을 훔쳐갔다고 하면 되겠구나. 계략은 간단했지요. 엽전 자루를 광 안에 미리 숨겨두고 복희를 도둑으로 몰아 광에 가둔 뒤 포조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복희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죄인이 되는 것이었지요. 갑순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였습니다. 복희야. 예, 어머님. 갑순댁이 안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황금 지팡이를 짚은 채였지요. 심할량이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였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복희 앞에 섰습니다. 내 장롱에 있던 엽전 자루 내가 봤느냐? 복희가 눈을 깜빡였지요. 엽전 자루요? 저는 통 모르는디요. 모른다고. 갑순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젯밤까지 분명히 있던 것이 오늘 아침에 없어졌다.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모른다고. 어머님, 저는 정말 장롱 근처에 얼씬한 적 없느냐? 없습니다. 부엌 일 한다고 안채 들락날락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럼 됐다. 갑순댁이 딱 지팡이를 두드렸습니다. 결백하다면 직접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광에 들어가서 엽전 자루가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라. 떳떳하면 못 들어갈 것도 없지. 심할량도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요. 맞다. 숨길 게 없으면 들어가 봐라. 두 사람의 눈이 복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놓은 눈이었지요. 들어가면 다두고 안 들어가면 도둑으로 모는 어느 쪽이든 복희가 지는 판이었습니다. 복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지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요, 뭐. 광은 안채 뒤편에 붙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참나무 문짝에 빗장이 굵었지요. 안에 들어가면 창이 없어 문을 닫으면 칠흑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된장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요. 갑순댁이 광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가 봐라. 복희가 광 안으로 들어갔지요. 한 발, 두 발. 갑순댁과 심할량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복희가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 심할량의 손이 광문을 향해 뻗었지요. 갑순댁은 치마끈에서 자물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심할량의 손이 문짝을 밀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지요. 빛이 좁아졌습니다. 심할량이 씩 웃었지요. 그럼 안에서 잘 찾아보거라.
광 안에서 복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찾아볼게요. 그런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문을 좀 열어두시면 안 되겠어요? 심한량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지요. 찾으면 나오면 되잖아. 아이고, 그런디 어머님.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리지요? 혹시 밖에서 밀고 계신 건 아니시지요? 문이 멈추었습니다. 심한량의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더 밀었습니다. 문이 오히려 열리고 있었지요. 심한량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짝 안쪽에서 복희의 손바닥이 보였지요. 5 손가락이 참나무 문짝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넓고 두텁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지요. 어머님, 문이 잠긴 것 같은디요. 제가 한번 밀어보려고요. 심한량이 2 손으로 밀었습니다. 어깨가 들어갔지요. 온몸으로 밀었습니다. 문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심한량의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갑순댁이 달려와 옆에서 함께 밀었지요. 모자가 합쳐서 밀었습니다. 문이 오히려 열리기 시작했지요. 1치, 2치. 심한량의 발이 땅을 긁었습니다. 신발 밑창이 마당을 파며 뒤로 밀렸지요. 갑순댁의 금 목걸이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이게 왜? 1 뼘, 2 뼘. 문짝이 모자를 밀어내고 있었지요. 참나무 문짝에 복희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패였습니다. 아들아, 힘을 주어. 주고 있잖아요. 광 안에서 복희의 목소리가 또 들렸지요. 어머님, 문이 왜 이리 뻑뻑하디요? 제가 좀 더 밀어볼라 하는디요. 쾅. 문짝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경첩이 뽑혔지요. 참나무 문짝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가 심한량의 가슴팍으로 그대로 날아들었습니다. 심한량이 문짝과 함께 마당으로 나뒹굴었지요. 먼지가 풀썩 일었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았지요. 문짝 아래에서 심한량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지요. 그 위에 어머니 얼굴이 보였고 어머니 얼굴 위에 먼지가 보였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잠시 알 수가 없었지요. 복희가 광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2 손을 탈탈 털며 경첩이 뽑힌 문틀을 쓱 둘러보았지요. 어머나, 문짝이 낡았습니다, 어머님. 손만 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났지요. 건조한 봄날이었습니다. 문짝이 날아가며 광 안에 먼지들이 한꺼번에 흩날렸고 그 먼지가 구석에 남아있던 불씨에 닿은 것이었지요. 마른 먼지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연기가 굵어지더니 불길이 집단에서 광 기둥으로 번졌지요. 만덕상단 시절부터 짐을 쌓아온 큰 창고였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가득한 곳이었지요. 불이 붙으면 속부터 타들어가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갑순댁이 광 쪽을 보았지요. 불길이 보였습니다. 갑순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 폐물 괴짝이. 갑순댁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심한량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 서방님. 복희가 소리쳤습니다. 광 안에서 갑순댁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아이고, 불이야, 불. 복희가 저고리 소매를 걷어붙이는 순간이었지요. 마당 저쪽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영감이었지요. 뒷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달렸지요.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희야.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아버님, 마을 사람들 부르십시오. 그리고 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복희의 뒷모습을 삼켰지요. 갑순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폐물 괴짝 앞이었습니다.
연기에 눈이 멀어 주저앉아 있었지요. 괴짝 손잡이를 두 손으로 붙잡은 채였습니다. 괴짝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었지요. 심한량은 출구 쪽으로 뛰어가다가 쓰러진 쌀가마니에 발이 걸려 넘어져 있었습니다. 심한량을 먼저 끌어냈습니다. 발이 걸린 쌀가마니째 번쩍 들어 광 밖으로 내던지다시피 했지요. 심한량이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복희가 다시 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순댁이었지요. 연기 속에서 괴짝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였지요. 복희가 갑순댁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괴짝이. 네, 괴짝. 어머님. 복희가 갑순댁을 부축해 문 쪽으로 끌었습니다. 두 발짝, 세 발짝. 바로 그 위에서 소리가 났지요. 우지직. 대들보였습니다. 만덕상단 창고의 굵은 대들보가 불의 속이 타들어가며 한쪽 끝부터 기울기 시작했지요. 그 아래에 갑순댁이 있었습니다. 연기에 눈이 멀어 위를 보지 못한 채였지요. 복희의 눈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갑순댁을 문 쪽으로 밀어냈지요. 어서 나가셔요. 갑순댁이 비틀거리며 달렸습니다. 복희가 돌아섰지요. 대들보를 향해 두 팔이 올라갔습니다. 불에 그을린 두 팔이 천장을 향해 뻗었지요. 팔뚝의 힘줄이 하나하나 솟아올랐습니다. 대들보가 두 손바닥에 닿았지요. 복희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창고 하나를 얹어놓은 무게였지요. 그 무게가 두 손바닥을 타고 어깨로, 등으로, 허리로 내려왔습니다. 발이 바닥에 박혔지요. 복희의 이가 맞물렸습니다. 목에 핏줄이 섰지요. 두 팔이 떨렸습니다. 갑순댁이 문 밖으로 굴러 나왔습니다. 마당 사람들이 갑순댁을 끌어당겼지요. 복희야, 어서 나와. 심한량이 소리쳤습니다. 광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지요. 복희야. 연기만 대답했습니다. 방영감이 광문 앞으로 달려갔지요. 지팡이도 없이 달렸습니다. 연기 속에서 복희가 보였습니다. 두 팔로 대들보를 받치고 서 있었지요. 떨리는 두 팔이었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지요. 그러나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희야, 나와라, 어서. 복희의 눈이 방영감을 보았습니다. 충혈된 눈이었지요. 그 으름이 뺨에 번져 있었습니다. 복희가 웃었지요. 아버님, 그래, 어서 나오거라. 어머님 무사하십니까? 복희의 눈이 천장으로 갔습니다. 불길이 대들보를 타고 있었지요. 검게 그을린 나무가 한가운데서 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쿠르르르르릉. 대들보가 부러졌습니다. 기왓장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석가래가 뒤엉켜 떨어졌지요. 흙과 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먼지가 구름처럼 솟구쳐 광 전체를 삼켰지요. 광. 마당 사람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뒤섞여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방영감이 그 자리에 굳어 있었지요. 무너진 광을 보았습니다. 복희가 서 있던 자리를 보았지요. 석가래와 기왓장과 흙더미가 뒤엉켜 광이 있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그 위에서 천천히 피어올랐지요. 복희야. 방영감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요. 그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방영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당에 무릎을 꿇었지요. 지팡이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황금 호랑이가 무너진 광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갑순댁이 심한량의 팔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그을린 채였지요. 두 눈이 무너진 광을 향해 있었습니다. 입이 열려 있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봄 하늘로 검고 느리게 올라가고 있었지요. 복희야. 박영감이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무너진 광이 대답하지 않았지요. 마당 사람들이 굳어 있었지요. 갑순댁도 심한량도 이웃들도 눈이 무너진 별채에 박힌 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지요. 박영감의 손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황금 지팡이였지요. 갑순댁이 소동 중에 마당에 내려놓은 것을 박영감이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황동 손잡이가 봄볕을 받아 번쩍였지요. 박영감이 그것을 심한량에게 내밀었습니다. 저것 치워라. 무너진 별채를 가리켰지요. 심한량의 눈이 지팡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았지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뒷방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사람의 눈이 아니었지요. 노란 호박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심한량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지팡이를 받았지요. 심한량이 무너진 석갈에 덤이 앞으로 갔습니다. 황금 지팡이를 석갈의 아래에 밀어 넣었지요. 있는 힘을 다해 눌렀습니다. 굵은 석갈의 하나가 끙 소리를 내며 굴러내렸지요. 마을 장정들이 달려와 손을 보탰습니다. 기와장을 걷어내고 흙더미를 헤쳤지요. 하나, 둘, 석가래가 거쳐 나갔습니다. 흙더미 아래에서 쌀 괴짝이 보였지요. 광 한쪽에 쌓여있던 쌀 괴짝 세 개가 서로 맞닿아 작은 빈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석가래가 무너질 때 그 괴짝들이 지붕을 대신 받쳐낸 것이었지요. 그 공간 안에 복희가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었지요. 저고리가 거의 타 있었고 팔뚝 곳곳에 불티에 대인 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지요.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지요. 장정 셋이 달려들어 괴짝을 치웠습니다. 심한량이 복희의 어깨를 잡았지요. 복희야.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심한량이 복희를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켰습니다. 복희의 몸이 심한량의 품 안으로 쓰러졌지요. 그을음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타담한 저고리 자락이 심한량의 손에 닿았습니다. 심한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다만 그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복희가 안방에 눕혀졌습니다. 갑순댁이 내어준 방이었지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별채가 무너진 그날 갑순댁이 스스로 이불을 안고 나왔지요. 여기 눕히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사흘 동안 부엌에서 약이 다려졌지요. 심한량이 다렸습니다. 의원이 지어준 약재를 약탕관에 넣고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 조절을 했지요. 불이 새면 약이 넘치고 약하면 제대로 우러나지 않았습니다. 심한량은 그것을 사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지요. 사랑채에서 기생노름이나 하던 손으로 약탕관을 잡고 있었습니다. 약이 다다려지면 사기 그릇에 따라 안방으로 가져갔지요. 복희의 입술에 약 사발을 기울이며 흘러내리는 약물을 제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그 손이 떨렸지요.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매화향이 스며들었지요. 달큰하면서도 서늘한 이제 막 꽃이 풀 벌린 매화 특유의 향이었습니다. 그 향이 복희의 코끝을 간지렸지요. 복희의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떠졌지요. 천장에 나무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얼굴이 보였지요. 박영감이었습니다. 복희의 손을 잡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고개가 앞으로 숙여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복희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아버님. 박영감이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복희야. 손이 복희의 손을 꽉 쥐었지요. 손마디가 하얘질 만큼. 복희가 천장을 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버님. 그래. 배가 고픕니다. 박영감의 주름진 얼굴이 한꺼번에 구겨졌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입은 웃고 있었지요. 그래, 그래. 금방 가져올게. 박영감이 허둥지둥 일어서려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갑순댁이었지요. 두 손에 밥상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흰쌀밥이 소복하게 담겨 있었지요. 달걀찜이 노릇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미역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갑순댁의 손톱은 아직 깨져 있었지요. 별채 잔해를 걷어낼 때 깨진 손톱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쌀을 씻고 달걀을 풀고 밥상을 차린 것이었지요. 갑순댁이 밥상을 복힌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요. 먹어라.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복희가 고개를 돌려 갑순댁을 보았지요. 깨진 손톱. 그 으름이 아직 손등에 남아있는 손. 충혈된 눈. 복희가 씩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차리셨디요? 갑순댁의 어깨가 한 번 들썩였지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한 줄기를 미처 막지 못했습니다. 복희는 더 말하지 않았지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지요. 따뜻했습니다. 복희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열흘 뒤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기울어 들어올 때였지요. 뒷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퍽퍽.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였지요. 무거운 것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갑순댁이 안방문을 열다가 멈추었지요. 복희였습니다. 바위를 들고 있었지요. 마당 한쪽에 있던 맷돌만 한 바위였습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들어 머리 위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뭉치라도 들고 있는 것처럼 바위가 복희의 두 손 위에서 오르내렸지요. 갑순댁 옆으로 심한량이 와서 섰습니다. 두 모자가 나란히 서서 복희의 바위 공기놀이를 보았지요. 한참을 보았습니다. 심한량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저 바위 아버지 지게에 올려놓던 거 아니에요. 갑순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희의 두 팔을 보고 있었지요. 바위를 들어 올릴 때마다 솟아오르는 힘줄을. 불티에 대인 자리가 붉게 아물어가고 있는 팔뚝을. 그때 복희가 돌아보았습니다. 바위를 옆구리에 낀 채 환하게 웃었지요. 복희가 바위를 마당에 내려놓았지요. 털썩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시장하시죠. 아침 드실 시간인데요. 제가 차릴게요. 복희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밥상이 대청마루에 차려졌습니다. 박영감이 상석에 앉았지요. 심한량이 그 아래에 앉았고 복희가 방석 두 개를 깔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때였지요. 갑순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국그릇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박영감 앞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지요. 그냥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고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3년이었지요. 3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박영감이 그 국그릇을 내려다보았지요.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황금 지팡이를 마루에 딱 두드렸지요. 밥 먹자. 복희가 먼저 웃었지요. 박영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심한량이 밥그릇을 들었지요. 갑순댁은 웃지 못했지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매화향이 바람에 실려 마루 위를 지나갔습니다. 봄볕이 네 사람의 어깨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 찾아온 진짜 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키의 시누이 참교육과 보키의 남편 참교육 이야기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